제가 이제 그 경제 지표에서 제가 이렇게 통화 정책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통화가 뭐냐 이 설명도 드리고, 그 통화에서 제가 M1, M2 설명드리고, 그 통화하면 우리가 현금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GDP라든지 어떤 국내 경제 아니면 아무튼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다만 어떤 현금만이 돈이 아니고, 현금 아닌 다른 어떤 통화, 이런 통화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통화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통화 정책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M1도 설명드리고 M2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가, 그 M1 하면 M1이 뭔지, M2 하면 M2가 뭔지 이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M1이 이런 거지, M2가 이런 거지,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M1은 이런 거지, M2는 이런 거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M1이 M2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유동성이란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통화에서, 이제 통화가 결국은 이제 통화, 그 나라의 어떤 돈의 흐름을 얘기할 때 결국 통화의 흐름이 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돈의 흐름, 이렇게 돈의 흐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시장에서 이게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이 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의 흐름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이 통화의 흐름이에요. 통화의 흐름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통화의 흐름. 그래서 제가 통화 정책에서 통화가 뭔지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통화라는 거하고 돈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거하고 통화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어떤 전망을 하고, 시장의 어떤 방향을 잡고, 투자자한테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미래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전망,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게 통화의 흐름이다. 통화의 흐름. 이게 통화의 흐름. 더 정확한 표현은 이 통화의 흐름이다. 이게 통화량이 느느냐, 줄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통화량이 항상 계속해서 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줄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보면 전년 동월비, 이게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말이. 이번 달치, 다음 달치, 이게 아니고 꼭 보면 이게 경제 지표를 얘기할 때, 그래서 지표예요, 지표. 지표라는 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 전년 동월비, 그죠? 그쵸? 아니면 분기로 할 때는 분기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전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도면은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야. 지금에서 2023년도면 2023년도 지금 2월 달이면 2023년도 2월 달치, 2023년도치 2월 달의 어떤 통화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지표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지표는 이제 시간과 함께 보는 게 지표니까요. 시간과 함께 보는 게 지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 결국은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그래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흐름이 이 숫자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흐름이.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3년도 2월 달, 이렇게 하면 2023년도 2월 달치 이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이번 올해 거, 그다음 내년 2024년도 2월 달, 2022년도 2월 달, 요렇게, 이것은 미래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지표라는 게 보면 꼭 전년 동월비, 응?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지표 저희가 이게 몇 가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지표 보면은 다 그 지표 숫자들이 만들어질 때 보면 그 해 그 달치가 아니라 꽉 보면 전년 동월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통화량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느냐 않느냐 이것도 전년 동월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1년 전 이번 달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통화량이 우리가 2000년대 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IMF가 끝나고 2000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 이 M2가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게 전체 이제 유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2000년대 초 IMF 이후에 M2 하면 이제 이게 M2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가 통화량 하면 보통 우리가 통화량 하면은 보통 M2를 얘기해. M2. 그러니까 M2가 뭔지를 알아야죠. M2를 제가 여기서 또 다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통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통화량이 늘고 줄고 이게 통화량이 나오면 머리에 바로 M2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얘기 않더라도 통화 얘기가 나오면 딱 M2가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 M2. 그럼 M2가 뭐지? 이렇게 하면 그때 제가 설명드린 그 M2를 가서 다시 찾아봐야죠. 가서 아니면 다시 보시든지 가가지고 그래서 M2 우리가 보통 통화량 하면 M2를 얘기한다. M2 그보다 더 큰 단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시장을 얘기할 때 이 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M2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M2가 쉽게 얘기하면 M2는 이제 현금성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게 저축성 이게 기간이 있는 그죠? 이렇게 정기 저축이나 예금 이런 게 아무튼 기간이 정해진 이런 기간이 정해진 거 있잖아요. 1년짜리 응? 1년짜리 적금, 2년짜리 1년짜리 적금. 그 제가 그때 거기 있잖아요. 그 2년 미만인가.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그 적금 예금 그죠? 1년짜리 적금 예금. 쉽게 얘기하면 1년짜리 적금 예금.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건까지 가면 또 이거 헷갈리니까 일단은 개념을 쉽게 잡으려면 현금성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보통 쓰는 통장들이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기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 돈을 언제든 넣고 빼고 하는 거 그게 현금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현금성인 거고 그래서 현금성인 것들을 우리가 이게 M1이라고 하죠. M1 또 뒤에 나오니까 바로 M1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금성 플러스 이렇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1년짜리 적금 1년짜리 예금 이런 것들은 다르다니 현금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자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이걸 해약을 하면 1년짜리 적금을 제가 이제 11개월 채웠는데 한 달 남겨놓고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걸 해약을 하면 11개월 붙은 이자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 한 달을 채우려고 자르려고 한다. 채우려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묶인다는 얘기죠. 돈이 묶인다. 그러니까 M2는 이렇게 M2는 이렇게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만기가 있어서 이 만기만큼 돈이 묶인다. 돈이 기간에 묶이죠. 묶인다. 특징을 보면 이 만기라는 기간이 있어 그 이자를 받으려면 만기를 채워야 되니까 이자를 받으려면 만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묶이는 거죠. 1년 동안 묶이는 거죠. 그 1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진다니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만기가 없는 것들은 뭐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없는 것들은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높다. 그러니까 M1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 M1, 이 M1 같은 경우는 만기 이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런 어떤 우량주라든지 저희가 하는 이런 어떤 개별주, 저희가 하고 있는 코인들 아니면 비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 있으면 뭐 손실이 나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수익이 나 있으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보면. 예. 어떤 기간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지고 이게 10% 수익이 나 있는데 10% 수익이 나 있는데 2% 수익, 이 10% 수익을 내가 가져오려면 3개월을 채워야 된다. 지금 여기서 3개월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팔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M1하고 M2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통화에서 M1과 M2를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고 그 M1이 뭐고 M2가 뭐지 또 이렇게 딱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M1은 결국 이 만기가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현금은 아니지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M1이고 M2는 M2는 내가 거기에서 받는 이자를 내가 다 받으려면 반드시 그 만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만기만큼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M1하고 M2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특징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결국은 이제 M2가 범위가 넓고 M2 속에 M1이 있는 거죠. 이렇게 M1이. 그래서 이 M2는 그렇잖아요. M2는 M1 플러스 이렇게 만기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M2는 M1도 들어가 있지만 만기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M1이라는 이 M1의 성격하고 M2 그래서 M2에는 이 만기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기가 있는 것들은 돈이 묶인다. 어쨌거나 보시면 이렇게 그 M2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M2를 얘기한다. M2 이게 만기가 이게 보통 M1에 있는 것들은 이게 만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만기 이런 것들이 없다. 근데 M2 중에는 이 만기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화량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량은 이 M2를 얘기한다. M2. 자,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M1, M2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던 그 아무튼 내용들을 또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고 M1이 뭐지 M2가 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통화량으로 보면 이렇게 2000년대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보면 이 통화량이 이렇게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때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겠다. 여기는 이제 거의 횡보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M2를 기준으로 이렇게 늘었다가 여기 보면 2021년도 22년도 보면 이 M2가 이렇게 줄고 있다. 지금 보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냐? 현재는 지금 통화량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통화량이 이렇게 늘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줄고 있다. 줄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통화량의 추세라는 거죠. 통화량의 추세가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의 통화량의 이 증가율이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다.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떨어지고 있다. 이게 원래 이런 데가 상승하는 거고, 이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통화량의 어떤 증가율이 이게 어렵죠. 이게 통화량도 어렵고, 증가율도 보고, 또 전년 대비, 이 전월 대비, 이러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자꾸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지표 흐름들, 중요한 경제지표 흐름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익숙해져야죠, 이게. 익숙해지고 이제 이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지금 이제 기초를 쌓아가고 살짝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본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 1, 2년 쭉 하시면 본인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뭐 공부 조금 해놓고 이게 바로 그냥 익숙해지면 더 좋겠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 그래서 여기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그 M2하고 M1의 비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 M2는 여기 M2 속에 M1이 있다. M1. 그럼 M2하고 M1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M1은 이게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왜냐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유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 M2 중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정기적금이나 아까 얘기한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만기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자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두 달만 채우면, 그렇죠. 아니면 6개월 채우면 이자를 받는데, 그죠? 3%, 4%, 아무튼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묶이게 되고 묶인 만큼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M2분의 M1의 비율, 그러니까 M2분의 M1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M2분의 M1, 여기 보시면 이 M2분의 M1, 여기 보시면 M2도 무슨 말인지 M1도 무슨 말인지 또 여기도 비율까지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M2분의 M1, 어쨌거나 M2분의 M1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90년대 초부터 여기 지금 최근까지 보시면 M2분의 M1이 마찬가지예요. M2분의 M1의 비율, M2분의 M1의 비율. 이 비율,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 수강자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제가 그 대선주 하면서도 이 비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비율 얘기를 막 6대4, 7대3, 8대2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 하지만 이게 본인들 포트폴리오가 잘 관리되려면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비율.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 M2분의 M1을 봤을 때 M2분의 M1을 보면 M2분의 M1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M2분의 M1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이게 떨어질 때가 있던 게 M2분의 M1. M2분의 M1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죠. M2분의 M1이 이 떨어질 때 보시면 반대로 M2분의 M1이 올라갈 때, M2분의 M1이 올라갈 때, 그쵸? M2분의 M1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M2분의 M1이 올라갈 때, 보시면, 자, M2분의 M1이 올라갈 때, M2분의 M1이 올라갈 때, M2분의 M1이 이렇게 비율이 올라갈 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M2분의 M1의 비율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M2분의 M1이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보시면 M2분의 M1이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IMF잖아요. 97년도 이때 IMF가 왔다가, 그러니까 IMF 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0 근처, 200, 300까지 떨어졌어요. 200, 300. 그러니까 보세요.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그잖아요. 여기 코스피 200보다 살짝 위에, 그러니까 한 300 정도. 코스피가 한 300 정도, 300 정도 떨어졌다가 여기서 보면 M2분의 M1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그때 코스피가 바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이 M2분의 M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을 갔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07년도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코스피가 2000을 간 거지. 2000. 우리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초로 2000을 갔었을 때, 그때에 보면 M2분의 M1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다. 증가했을 때. M2분의 M1이 증가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M2분의 M1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 M1이 증가를 했다는 게 M1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M1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유동성 자금이 많을 때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동성 자금이 많을 때. M1이라는 게 아까 제가 했잖아요. M1이라는 게 현금성 현금성 통화를 얘기한 거고, 현금성 통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유동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 유동성이 커졌을 때, 결국 M1이 커졌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때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유동성이 줄였다가, 코로나 때 유동성이 줄였다가 유동성이 여기서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날 때 이게 M1에 M2, M1이 커졌을 때, 유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을 갔었다. 3,300을 갔다가 3,300을 갔다가 결국은 여기 보면 여기 M1, M2가 줄잖아요. 그 M1, M2가 줄었다는 얘기. M1, M2가 줄으니까 M1, M2분의 M1이 줄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3,300에서 여기 2,15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그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현재 위치가 중요하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보면 여기서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M1이 줄었다는 거죠. M1이 줄었다. 그럼 M1이 줄었으면 M1이 줄은 만큼 어디로 갔겠어요? 이게 M1이 줄은 만큼 어디로 갔냐? 이게 정기 적금이나 예금으로 갔다. 예금으로. 정기 예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정기 예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보시면 이게 결국 M1이 줄어서 결국 M1이 줄은 만큼 그게 어디로 갔냐?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 그 유동 자금들이 어디 갔냐? 그게 결국은 정기 적금, 정기 예금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유동자금들이 왜 정기 적금, 정기 예금으로 갔느냐? 그건 뭐예요? 그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금리가. 응?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미국에서 그 연방에서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스텝을 올리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미국의 그런 금리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금 금리,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느니 그 돈을 빼가지고 적금 들고 예금 드는 게, 개인 투자자들, 이게 리스크 관리 잘 못하는, 리스크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결국은 정기적금 재기업으로 갔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 돈이, 물론 외국인들 돈도 빠졌지만 개인들도 빠졌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코스피가 이렇게 3,300에서 2,150이 내려올 때는, 이때는 보시면 외국인들의 돈도 줄고 개인들의 돈도 준다. 자, 그 외국인들의 돈이 왜 줄었냐? 개인들의 돈이 왜 줄었냐? 결국 이 금리가 오르면서 여기 외국인들의 돈이 줄어서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결 미국으로 갔다니. 미국 간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 돈 줄여서 어디 갔냐? 그 금리가 높은 예금 적금을 갔다니. 예금 적금.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통화의 흐름을 보면, 이게 통화의 흐름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이 결국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통화의 흐름이 M2분의 M1이라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에 따라서
결국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M2분의 M1의 흐름이 어떤 흐름을 갖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M2분의 M1 흐름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린 게, 뭐 과거를 저희가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로 쭉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래의 흐름도, 미래의 우리 코스피의 흐름도 결국은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결국 M1, M2분의 M1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M2분의 M1이 이렇게 느느냐 줄느냐? 이런 흐름에 의해서 우리 코스피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것이 어떤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의학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지표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좀 어렵지만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미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 그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 내지는 방향을 잡아가느냐.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흐름을 어떻게, 예?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가, 우리 코스피 미래의 전망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2023년도 지금 1월이 지났고, 그럼 2월도 지금 거의 지금 2주가 지나가는 잖아요. 그러니까 2주가 거의 지나가고, 그럼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분기가 지금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2023년도 1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럼 1분기는 그렇고, 1분기는 지금 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걸 뭐 전망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 2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코스피가 2분기에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2분기에 이렇게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그러면 우리 2분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 드는 거죠. 4월달, 5월달, 6월달. 그 미래 얘기죠. 4월달, 5월달, 6월달에 우리 코스피의 흐름이 결국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그것을 전망 내지 아니면 아니면 미래의 방향을 잡아보려면 결국은 이 M1, M2의 흐름을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M1과 M2의 흐름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 논리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이게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이 경제 지표는 이게 논리적인 거라니까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 지표는 이게 논리적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은 논리적인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기술적인 해석은 이제 누가 경험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경제 지표는 이게 논리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인과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은 우리가 경험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 누가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술적 해석이 확 달라지는 거고, 경제 지표는 이게 완전히 논리적인 거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지?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경제 지표의 기본과 약간 깊이 들어간 그런 내용들을 보이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2023년도 1분기는 거의 지금 반 이상 지나가고 있으니까 1분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지금 2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코스피가 2분기에 어떤 흐름을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향을 이렇게 어떤 잡아볼 수가 있다.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단기 부동자금이에요. 단기 부동자금, 이게 이제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기 부동자금, 그 단기 부동자금이 단기 이게 부동자금이긴 한데 기간이 짧다. 기간이 길은 게 아니고 기간이 짧게 주어지는 단기 부동자금이다. 단기 부동자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력들의 돈이다 그러면 이 단기 부동자금이 어떤 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시장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단기 부동자금의 흐름이 어떤 시장으로 가느냐. 그래서 A라는 시장에서 B라는 시장, 그러니까 A라는 시장에서 빠져서 B라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단기 부동자금이 A라는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A라는 시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 단기 부동자금이 B라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면 B라는 시장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게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비트코인 시장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단기 부동자금의 어떤 흐름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단기 부동자금을 얘기하면, 이 단기 부동자금은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 단기 부동자금이 왜 투자 시장에서는 중요하냐면 이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높다. 이게 유동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시. 지금 현금으로 안 있어도, 지금 현재 현금을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금을 있는 게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게 유동성이 높은 거예요. 이 부동산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유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팔지를 못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부동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몇 배가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게. 시세보다 좀 낮춰서 팔아도 안 팔린다. 이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이게 부동산이 가장 단점이 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렇지만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현금화가 바로바로 되겠죠. 특히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면, 자, 그래서 유동성,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데, 이 유동성이 높은 이 자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움직이냐, 이 유동성이 높은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움직이냐, 그것은 항상 수익률이, 여기 있잖아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높겠다. 앞으로 미래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 이것은 수익률이 높았던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 곳으로 이동한다. 미래의 수익률이 높을 곳으로 이동한다. 그게 똑똑한 돈들이죠. 이게 단기 유동자금이, 그래서 제가 세력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세력의 돈들은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자금도
유동자금도 이게 세력의 유동자금이 있고 세력의 유동자금이 있고 개인의 유동자금이 있어요. 보시면 유동자금에는 세력의 유동자금도 있고 개인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 유동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보면 세력의 유동자금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미래의 수익률이 높은 곳, 미래의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세력의 유동자금은 이동을 한다. 근데 개인들의 유동자금은 어디로 이동하냐?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던 곳,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던 곳으로 이동한다. 이 말 이해가세요?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던 곳으로 이동한다. 이건 거의 항상 그렇다. 그래서 제가 단기 유동자금에서 단기 부동자금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유동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들의 유동자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제가 그 통화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현금 통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현금 하잖아요. 현금, 그 요구불 예금, 그 수시로 넣고 빼는 예금, MMF.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 MMF.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CMA. 그 CMA에 있는 것들은 그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판매 조건부터 그 제가 RF 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RF. 그다음에 증권 투자 애탁금. 증권 투자 애탁금. 이게 중요하죠. 지금 주식시장에 주식 어떤 종목을 사는 건 아닌데 주식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주식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주식 계좌에 지금 막 1억, 2억,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고 있진 않아요. 어떤 종목을 사고 있진 않은데 주식 계좌에 돈을 옮겨놨어요. 1억, 2억. 왜 옮겨놨어요? 살려고 옮겨놓은 거죠. 근데 지금 사진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이 단기 부동 자금이다. 그 우리나라 단기 부동 자금이 얼마나 되냐? 이게 여기 보시면 한 1380조. 이게 엄청 크죠. 2020년 11월 달 보면 1380조. 한 1400조 정도. 엄청나게 크죠. 이게 단기 부동자.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 이게 10년 전에는 이 단기 부동자금이 보통 400조, 500조 얘기했거든요. 500조, 400조, 600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보면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어, 2배 이상.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이게 계속 는다는 얘기죠. 제가 어디서 그때 질문한 그 시장의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러면 그 왜 많아지냐, 제가 그 질문을 했었죠. 네. 자, 그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단기 부동자금과 우리 코스피의 이 흐름을 보면 단기 부동자금은 보면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우상향을.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은 여기 보시면 단기 부동자금은 이게 줄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줄은 적이 없고 단기 부동자금은 계속 우상향을 또 우상향. 단기 부동자금은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가 여기 2007년도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늘 때 단기 부동자금 계속 우상향을 했지만 단기 부동자금이 우상향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 2000을 갔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하지만 이게 여기 주식시장을 횡보를 했어요. 여기 2000 그죠? 여기 금융위기 여기 이 금융위기 거친 후에 여기 거의 제가 했던 2015년 16년도까지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17년도 저희가 삼성전자 했던 여기 2600 갔다가 그때 2600 갈 때도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기점이에요. 코로나 2020년 3월 달 코로나 이후에 단기 부동자금이 확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확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 3,300을 갔어요. 3,300. 3,300을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감소를 했다. 단기 부동자금이 감소를 했는데, 그 왜 감소를 했냐? 단기 부동자금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이 단기 부동자금이 어디론가 지금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이게 1600조까지 갔다가 이제 1400조.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한 200조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럼 여기, 그쵸? 여기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보면 이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한 200조 정도 감소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감소한 이 단기 부동자금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디로 갔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 2022년도 말에 그 주식형 펀드 있잖아요.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펀드, 이게 리스크가 있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MMF가 이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보통 MMF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 펀드하고 MMF, 여기에 들어간 돈이 2022년도 말 12월쯤, 이때 이게 한 436조였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483조로 증가했다, 증가. 지금 2023년도 1월달 기준으로 보면 483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50조 정도가 늘었잖아요, 보시면. 50조 정도가 지금 여기 주식 관련된 쪽으로 지금 어떤 대기 자금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왜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돈이 어떤 시장으로인가 지금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시장으로 이동하냐? 보니까 이게 주식형 펀드라는 것은 주식형 펀드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왜 이동을 하느냐? 그럼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적금이나 예금으로 가야 되는데, 적금이나 예금으로 가지 않고 이 주식 시장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자금 형식으로 이렇게 MMF나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 놓는다, 돈을. 그 왜 그러냐? 지금 예금 금리하고 적금 금리가 이렇게 이제 고점 5%, 연 5%를 은행마다 5%를 찍고, 이게 지금 연 4%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게 4%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게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이게 은행 금리가 이게 시장 금리죠. 은행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3.8%, 9%, 이렇게 지금 은행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시장 금리잖아요. 시장 금리, 은행 금리가.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가 2%에서 3%, 4%, 5%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쪽으로 적금 예금을 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돈이 옮겨갔던 돈들이 지금은 그쪽으로 좀 가는 돈들이 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금리가 5%에서 4%,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대 들어와 있는데, 3.8%, 9%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더 내려갈 거다. 이게 3%대 뭐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적금 예금으로 가던 돈들이
이제 방향을 서서히 바꾸면서 일부, 그렇다고 그 돈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숫자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가려면 결국은 이제 개인들 돈도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죠? 이분들이 올려놓으면 개인들이 따라서 사주고, 올라가면 또 따라서 사주고, 이게 개인들 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2022년도 1년 동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6조 이상을 팔았다. 6조 이상을 매도를 했었다. 2022년 1년 동안 6조 이상을 매도했었는데, 그랬던 외국인들이 2023년도 1월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냐? 6조 이상을 샀다. 6조 이상을. 한 달 동안. 이거 잘 보세요. 한 달 동안 6조 이상을 샀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개인들 돈도 지금 알게 모르게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 개인들 돈이 지금 주식을 산 건 아니지만 주식을 사려고 지금 주식 계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그게 좀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팔았던 금액을 다 샀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이게 한국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나머지 시장, 이게 주식시장은 전 세계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따르게 볼 필요 없어요.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세계의 주식시장은 뭐 많은 시장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반이 미국 시장이고 나머지 저 EU 같은 나라도 있지만 나머지가 이제 반이에요. 반인데, 지금 이게 돈의 흐름을 보면, 지금 글로벌하게 돈의 흐름을 보면, 예, 이 글로벌하게 돈의 흐름을 보려면,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보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 이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이 주식형 펀드 쪽으로, 제가 지금 이제 펀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주식형 펀드로, 이게 기관들이니까요. 주식형 펀드로 돈의 흐름이, 아까 통화라고 했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앞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5년, 10년 걸쳐서 어떤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움직여질 거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 10년은 이 글로벌한 이 주식형 펀드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10년 오른 거예요. 미국이 이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이 미국 시장이 이 그 지수를 보면 10년을 오른 거다. 10년을. 그렇죠. 10년을 올랐는데, 그래서 10년을 미국 시장 올리면서 이 글로벌한 이 돈들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 돈을 엄청 수익을 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연금도 얘기했죠. 우리 국민연금도 미국 시장에 그때 5년, 6년 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었죠. 가가지고 뭐 테슬라 이런 것들 저기 바닥권에 있을 때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잘했어요. 미국 시장 잘 올라갈 때, 이럴 때. 그런데 지금 글로벌한 주식형 펀드에서 돈의 흐름이 보면, 이 돈들이 지금 보면 미국으로는 이 자금들이, 이 돈이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어디냐면, 그 EU 있잖아요. EU에 조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거 아니고 이 EU 쪽에 조금 들어가고, 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중국,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막 전쟁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전쟁 얘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다 막 얘기하는데 이 돈의 흐름은 지금 대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만으로 이거 보세요. 이게 돈이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전부 다. 음? 아니 전쟁이 일어날 나라에 왜 글로벌한 돈들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대만, 이게 대만 같은 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도 꽤 들어오고 있다. 한국 시장. 한국 시장. 자, 지금 이미 들어와서 이런 돈의 흐름에 의해서 아까 이제 금리 문제도 있고, 돈의 흐름도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도 이제 거의 정점 근처에 갔다는 얘기죠. 고점 근처. 여기서 조금 더 올라도 그게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여기 더 올라봐야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개인들 자금도 지금 대기연한테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자금들도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으로 오는 것만 아니지만 한국 시장으로도 꽤 지금 적지 않은 비율로 한국 시장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침체니 막 무엇이 한국의 무슨 성장률이 뭐 몇 프로로 아주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행지수를 얘기하면 이게 선행지수가 지금 보면 선행지수 아까 제가 그 지표 중에서 그 선행지수가 있잖아요. 우리 경제 지표가 선행지수가 몇 개 있다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선행지수들이 아마 이 선행지수들이 이게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지표로 해서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저점이 확인되는 것은 이 선행지수의 지표의 지수가 이 저점, 이 바닥, 저희가 하는 게 저점. 이 저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월이나 6월 정도에 가가지고 저점이 확인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게 선행지수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지표들의 바닥은 5월쯤 가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코스피 지수에서는 미리 선반영된다. 선반영. 그럼 선반영 시기가 언제일 거냐? 그게 선반영 시기가 2월 내지 지금 2월 내지 3월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2월 내지 3월이 선반영 시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그 선행지표도 이렇게 하락 바닥권을 찍는 것은 확인돼서 5월, 6월이지만 그것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코스피는 미리 돌아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 돈의 흐름과 그다음 개인들 돈의 흐름, 그다음에 선행지표들의 흐름 이런 것들 몇 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가 지금 2023년도 지금 1분기는 지금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걸 예상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2023년도 2분기는 결국 이제 4월, 5월, 6월 이쯤이 되겠죠. 4월, 5월, 6월이 2분기인데 4월, 5월, 6월에 우리 코스피의 흐름은 상방일 거냐 하방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상방일 거냐 하방일 거냐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을 해보면 지금 얘기한 이런 통화의 흐름들로 봤을 때 국내의 통화의 흐름과 그 외국인들 돈의 흐름, 이런 통화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고 또 아까 경제지표 몇 개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마 2분기, 우리나라 코스피의 2분기 흐름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2분기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는 이제 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2,500 근처 이렇게 와 있는데, 2,500에서 아마 한 100에나 200, 100, 2,600, 700, 사람 한 800, 2,500, 600, 700, 800, 요 정도? 3천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600, 7, 8 이렇게 이런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좋은 흐름으로 2분기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의 흐름들을 이렇게 국내 통화 흐름과 그다음에 해외 통화의 흐름, 외국인들이죠. 그 흐름들, 그다음에 글로벌한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 선행 지표들, 그런 것들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타이밍성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이제 2분기, 이게 4월, 5월, 6월, 2분기가 4월, 5월, 6월에 코스피 흐름은 상당히 좋을 확률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일단은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잘 포트폴리오 짜서 잘 관리를 해가면 이 좋은 시장에서 좋은 흐름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2분기. 2분기, 이제 3분기는 또 이제 2분기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3분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2분기, 지금 눈앞에 있는 2분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가지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뭐 시장 폭락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떤 뭐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통화의 흐름만 쭉 살펴봤을 때, 우리 코스피의 흐름은 2분기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우량주든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주든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가면 아마 그 좋은 흐름하고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경제 지표들, 그 경제 지표들, 최근에 얘기했던 통화, 그 통화들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응용을 해서 그런 어떤 돈의 흐름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경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그냥 막연하게 좋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떤 희망사항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100% 확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전망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막연하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하게 어떤 희망사항으로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심리를 관리하고, 그 투자자로서 본인들의 심리를, 본인들 불안감을 너무 쓸데없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니, 시장이 좋을 건데 미리 막 겁먹고, 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막 지금도 보면 막 폭락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분들이야 그분들대로 또 뭔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그분들은 그분대로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판단해 가면서,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그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그런 어떤 것을 본인들이 관리를 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몇 개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 보면, 이런 어떤 결과들을, 그런 결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관리를 시간에 맞춰서 해가면 결국 때가 됐을 때 결국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경제 지표를 좀 이렇게 좀 복습도 하시고, 그 경제 지표를 좀 이렇게 어, 좀 응용도 하고, 응용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그 경제 지표 가지고 전에 그 미국의 달러, 그 미국의 금리, 그게 어떨 건지 그걸 제가 쭉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2분기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저는 베팅을 한다면 저는 오르는 쪽에 베팅한다. 그 근거가 뭐냐?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쭉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는 우리 시장이 2분기에는 상승, 저는 베팅한다면 상승에 베팅한다. 이렇게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